지금 이 상황에 굴비 타령이 나와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설명절을 코앞에 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교회 권사라며 입만 열면 인의의지를 들먹이던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부는커녕 제사상에 올릴 굴비를 사오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폭발한 건 그동안 침묵만 지키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고 온 집안 어르신들이 듣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 치명적인 비밀을 웃으며 폭로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방 후드가 웅웅거리며 돌아갔다. 그 소리는 마치 귓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파리떼처럼 내 관자놀이를 집요하게 때렸다. 벌써 3시간째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눈앞의 프라이팬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열기를 뿜어냈고 튀어오른 기름 한 방울이 손목에 떨어지자마자 피부가 붉게 부어올랐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의 화상 따위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예, 숨이 나. 저는 얼추 다 붙였니?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텔레비전에서는 기독교 방송의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가사에 저메이징 그레이스 선율이 기름 끓는 소리와 뒤섞여 비릿하고 역겨운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마지막 한 판 남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어젯밤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 그저 쉴 틈이 없었을 뿐이다. 물을 채 썰고 절이고 나물을 다듬고 고기를 다져 동그랑땡을 빚고 밀가루 반죽을 개었다. 시어머니는 내 옆에 딱 붙어 서서 30분 동안 감시를 했다. 무채가 너무 두껍다느니, 고기 반죽에 파를 너무 많이 넣었다느니, 반죽이 너무 묵다느니. 잔소리를 퍼붓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거실 소파로 돌아가 누웠을 때 내 등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빨리 좀 해라. 제사상에 올릴 게 아직 산더미인데.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슬리퍼가 마룻바닥에 끌리며 짝짝 소리를 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내가 선물한 사슴가죽 슬리퍼였다. 당시 8만 원이나 주고 산 건데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자마자 색깔이 뭐 이리 칙칙하니 노인네 같게라며 신발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발을 신고 있었다. 내가 사준 슬리퍼를 신고 내가 부친 전을 밟을 듯이 다가와 내가 마시는 기름 연기 속에서 나를 채근하고 있었다. 숨이 나.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와 내 등 뒤에 섰다. 뒤통수에 꽂히는 시선이 바늘처럼 따가웠다. 너 오늘 안색이 왜 그 모양이니? 어젯밤에 또 늦게까지 드라마 봤어? 내가 몇 번을 말해. 여자가 피부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푸석해서야 아닙니다. 어머니. 어제 일찍 잤어요. 거짓말이었다. 어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제사 준비 때문에 재료를 손질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설 차례상에 반드시 12가지 음식이 올라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하나라도 정성이 부족하면 조상님이 노하신다는 게 이유였다. 나는 그런 미신 따위 믿지 않았지만 감히 토를 달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프라이팬 쪽으로 고개를 쑥 내밀더니 갓 구워낸 녹두전 한 조각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우물거리는 입술 사이로 녹색 부스러기가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이 왜 이렇게 탔니? 숨이 나, 너 딴 생각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불이 좀 샜나 봐요. 불이 새면 줄일 줄을 알아야지. 어휴,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여서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지만 내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소리가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뒤집개가 미끄러질 뻔했다. 친정에서 안 가르쳐 주던? 아, 맞다. 너희 엄마 시골분이라 뭘 제대로 가르쳤겠어.
내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다. 순간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기름 끓는 소리도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졌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먹먹했다. 어머니의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저희 엄마가 왜요?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내가 말대꾸할 줄은 예상 못한 눈치였다. 이 집에서 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결혼 7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살림 솜씨가 영 서툴러서 한 소리다. 전 꼴 좀 봐라. 이게 뭐니?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혀 있고 눈 밑 살은 처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마치 입속을 따지는 뱀의 눈 같았다. 저희 엄마,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밥하는 법,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 다요. 혼자 몸으로 저 대학까지 보내시고 서울 신혼집 전세 보증금까지 보태주셨잖아요. 됐어.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내저었다. 내가 뭘 했니? 왜 혼자 흥분하고 그래? 얼른 남은 거나 마저 붙여라. 나 시장 가서 건어물 사러 가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획등을 돌려 주방을 빠져나갔다. 짝 슬리퍼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이건 연기 때문이라고. 슬퍼서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 전화가 걸려온 건 오후 3시 27분이었다. 정확히 기억한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건어물 가게가 4시면 문을 닫는다며 영광굴비 특상품을 놓치면 안 된다고 닥달하던 참이라 시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차로 가면 40분은 좋게 걸리고 주차 전쟁까지 치러야 했다. 수민아, 뭐하니? 군뱅이도 너보단 빠르겠다. 나는 싱크대에서 손에 묻은 밀가루 반죽을 씻어내고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거친 물살 소리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덮었다. 하얀 반죽 덩어리들이 물에 휩쓸려 배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휩쓸려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으로. 그때 식탁 위에 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02로 시작하는 서울 번호. 스팸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하려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이수민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순자 환자분 따님 되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그런데요. 박순자 환자분께서 오늘 오후 2시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응급실에서 처치 중인데 보호자분께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흐물거렸다. 뇌출혈, 의식불명, 쥐독 같은 단어들만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귓가에 박혔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개수대 안으로 툭 떨어졌다. 예. 수민아, 거기서 뭐해?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아왔다. 나는 대꾸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싱크대 모서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을 뻔했다. 가슴을 누군가가 쇠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에 모래가 들어찬 것처럼 까끌거렸다. 엄마. 우리 엄마. 수민아. 내 말 안 들려? 도대체 뭐 하느라고 대답이 없어?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다가왔다. 저기, 어머니. 내 목소리는 마치 타인의 것처럼 낯설고 거칠었다. 저희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뇌출혈이래요. 지금 가봐야 해요. 시어머니가 주방 문턱을 넘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뇌출혈. 아이고, 노인네들 혈압 오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사색이 돼서 그래?
일단 굴비부터 사오고 나서 지금 병원 가야 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물기가 흥건한 개수대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 물기를 털어내고 현관으로 뛰쳐나갔다.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다.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를 구겨 신고 끈도 매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 이수민. 거기 안 서. 제사상에 올릴 굴비는 어쩌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며 시어머니의 고함이 차단되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금속 난간에 기대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물기 젖은 휴대전화를 옷자락에 문질러 닦으며 다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하면 터치가 잘 되지 않았다. 겨우 연결이 되었다. 여보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순자 환자 딸이에요.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현재 긴급 수술 준비 중입니다. 오셔서 수술동의서 작성해 주셔야 해요. 도착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40분, 아니, 30분 안에 갈게요. 지금 차로 가요. 알겠습니다. 도착하시면 바로 응급원무과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하 주차장에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매캐한 매연 냄새와 눅눅한 시멘트 냄새. 구석에 주차된 은색 소나타가 보였다. 결혼할 때 산 차였다. 시어머니는 똥차라며 무시했지만 민혁 씨는 우리 형편에 이 정도면 감지덕지라며 아껴 타던 차였다. 민혁 씨. 남편에게 전화해야 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한 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되었다. 수민아.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연휴 전날이라 회사는 오전 근무만 했을 텐데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남아서 잔업 중이라고 했다. 민혁 씨, 우리 엄마가, 왜 그래? 남편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다. 긴장감이 역력했다.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이 왜? 뇌출혈이래. 지금 수술 들어간다고.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것 같았다. 울음이 터져나오려는 걸 억지로 삼켰다. 당신 지금 어디야? 주차장, 차 빼려고. 그대로 있어? 내가 갈게. 절대 운전대 잡지 마, 알았지? 당신 지금 상태로 운전 못해. 하지만 제발 말 좀 들어.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민혁 씨가 소리를 질렀다. 평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곧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는 걸 깨달았는지 부드럽게 덧붙였다. 수민아, 기다려. 나 지금 회사 로비야. 5분이면 도착해. 절대 운전하지 말고 기다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차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손에는 차 열쇠가 들려 있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차가운 차체의 등이 닫자 그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엄마, 제발 무사해야 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민혁 씨는 정말 금방 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짙은 남색 패딩을 입은 그가 뛰어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차 키 줘. 그가 내 앞으로 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멍하니 열쇠를 건넸다. 민혁 씨는 조수석 문을 열어 나를 태우고 안전벨트까지 매주었다. 괜찮아. 금방 갈 수 있어? 그가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어? 수술 들어갔대. 위독하다고. 빨리 오라고. 알았어. 민혁 씨가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턱 근육이 불끈거렸다. 앞만 노려보는 그의 눈빛이 매서웠다.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겨울 해는 짧았다.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붉은 빛이 핏빛처럼 보였다. 대로변으로 나오자 차들이 빽빽했다. 내비게이션은 정체 구간이라며 우회 도로를 안내했다. 민혁 씨는 말없이 엑셀을 밟았다. 장모님, 평소에 편찮으신 데 없었어. 몰라. 나한테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등으로 닦아내도 소용없었다. 건강검진은? 언제 했어? 작년 봄에. 내가 모시고 갔었는데 혈압이 좀 높다고 조심하라고 했었어. 말꼬리가 흐려졌다. 고혈압. 의사가 경고했었다. 짜게 드시지 말고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엄마는 걱정 말라며 밥이 보약이라며 웃어넘겼었다.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다. 올해 들어 친정에 간 게 몇 번이나 되나. 2번, 3번. 갈 때마다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일어섰다. 제사 준비다. 교회 행사다. 시누이 애 봐줘야 한다. 핑계는 차고 넘쳤다. 수민아, 자책하지 마. 민혁 씨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그는 앞을 주시한 채 오른손을 뻗어 내 손을 꽉 잡았다. 뇌출혈은 예고 없이 오는 거야? 당신 잘못 아니야. 지금은 병원에 빨리 가는 것만 생각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님. 나는 숨을 멈췄다. 받을까 말까. 받으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분명 굴비 사오라고 닥달하실 텐데. 받지 마. 민혁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받지 말라고. 벨소리가 끊겼다. 3초의 정적 후 다시 전화가 울렸다. 또 시어머니였다. 민혁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가 내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가더니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다. 나중에 난리 치실 텐데 치시라 그래? 민혁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휴대전화를 다시 내게 쥐어주며 운전에 집중했다. 장모님이 응급실에 계시는데 굴비 타령하는 전화야. 받을 가치도 없어. 나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다. 결혼 7년 차 이민혁 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는 늘 침묵하는 편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해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그는 그저 못 들은 척하거나 곤란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나는 그가 중간에서 힘들까 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참아왔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또 울렸다. 3번째였다.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3글자가 공포영화의 제목처럼 느껴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블루투스 연결해. 민혁 씨가 갑자기 말했다. 휴대전화 블루투스, 차량 오디오에 연결하라고.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띠링하는 연결음과 함께 차 안의 스피커에서 벨소리가 증폭되어 울려 퍼졌다. 민혁 씨가 핸들 리모컨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예. 이수민. 너 전화 안 받고 뭐 하니? 지금 어디야? 굴비 샀어. 차량 스피커를 찢을 듯이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머니, 저 지금 병원 가는 길이에요. 엄마가. 알아, 안다니까. 내 친정엄마 입원했다며? 근데 설 제사는 어쩔 거야? 내가 쏙 빠지면 음식은 누가 하니? 전도 다 안 붙이고 나갔다며. 그리고 굴비 말이다. 그 집 내시면 문 닫는다니까 왜 말을 안 들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민아, 대답 안 해? 너 지금 일부러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제사는 장난이 아니야. 조상님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감히? 엄마. 민혁 씨가 차분하게 그러나 묵직하게 말을 끊었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다. 민혁이니? 너도 같이 있어? 회사라더니. 제가 수민이 데리고 병원 가고 있습니다. 아니, 병원이고 뭐고 노인네들 아픈 게 하루 이틀이니? 응급실 가서 얼굴만 보고 금방 오면 되잖아. 제사 준비가 코앞인데. 엄마 이민혁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핸들을 쥐고 있는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있었다. 장모님이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뇌출혈이라고요. 오늘 밤을 못 넘기실 수도 있어요. 알아들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대답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굴비 사는 걸 못할 건 없잖니. 가는 길에 시장 들러서 사가면 되잖아. 그 집 굴비 아니면 제사상 폼이 안 나는데 내일 가면 좋은 물건 다 빠진단 말이다. 눈물이 핑 돌았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 분노였다. 우리 엄마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데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매주 교회에 나가 사랑과 봉사를 외치던 이 여자는 고작 죽은 생선 타령이나 하고 있다. 굴비. 그놈의 굴비가 뭐라고. 어머니의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지금 굴비가 중요하세요? 뭐?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어디서 눈을 부라려? 말버릇이요. 제 엄마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걱정은 못 해줄 망정 제사상에 올릴 생선 사오라고 닥달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머니가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소리를 질러버렸다. 내지르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다. 전화기 너머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시어미한테 사람입니까? 야, 강민혁. 너 옆에서 듣고만 있을 거야? 내 마누라가 나한테 쌍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듣고 있습니다. 민혁 씨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했다. 똑똑히 듣고 있고요. 저도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엄마. 장모님이 위독하십니다. 수민이한테는 엄마 얼굴 보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굴비 타령이 나오세요? 야, 제사가 장난이야. 조상님 모시는 일이 얼마나 중한데. 조상님, 민혁 씨가 코웃음을 쳤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그 비웃음 소리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엄마, 우리 집 조상이 누군데요? 아버지 쪽 조상님은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들이고 어머니 쪽은 생선 장사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며느리 친정엄마 목숨보다 굴비를 더 원하실까요? 전화기 너머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남편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든 그의 여벌굴은 단호했다. 입가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엄마, 요즘 제사 준비하시느라 건망증이 심해지셨나 본데 제가 기억 좀 되살려 드릴까요? 강민혁,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민혁 씨는 멈추지 않았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혁 씨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게 깔렸다. 7년 전에 장모님한테 받아간 5천만 원, 그거 언제 갚으실 거예요? 차 안의 공기가 순간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5천만 원. 무슨 소리야? 민혁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난 모르는 일이다. 모르신다고요? 민혁 씨가 싸늘하게 웃었다. 엄마, 제가 정말 모를 줄 아셨어요. 수민이네 어머니가 전라도 시골집 팔아서 저희 신혼집 전세 보증금 보태라고 주신 돈 5천만 원 그거 꿀꺽하신 거요?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엄마의 시골집.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7년 전, 우리는 서울의 살인적인 전세가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때 엄마가 말했다. 시골집을 팔아서라도 보태주겠다고.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집이었지만 읍내라 땅값이 좀 나간다고 했다. 엄마는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보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부족한 돈을 합쳐서 전셋집을 계약해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후 시어머니는 돈이 좀 모자라서 내가 융자를 좀 꼈다고 생색을 냈었다. 나는 엄마가 보내준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랐다. 그저 엄마가 사부인께 다 보냈다. 너희는 걱정 말고 잘 살기만 해라라고 하셔서 그런 줄만 알았다. 그런데 그 돈이 5천만 원이었다니. 그 돈, 민혁 씨가 비수를 꽂듯 말을 이었다. 엄마가 전세금에 보탰다고 거짓말하고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셨잖아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헐떡거리는 소리로 변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언제 거짓말. 작년에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엄마 이름 부르면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셨죠. 건축 헌금 5천만 원을 쾌척하신 강 권사님 하면서요. 그때 아버지가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평생 갯돈 부어 모은 거라고 하셨죠. 민혁 씨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갯돈이요? 엄마랑 아버지 연금 합쳐서 한 달에 얼마나 된다고 5천만 원을 모아요? 그 돈, 장모님 노후 자금이었어요. 평생 농사지어 마련한 집 팔아서 딸 자식기 죽지 말라고 보내주신 피 같은 돈이었다고요. 그걸 엄마 체면 칠해하느라 교회에 갖다 바치셨잖아요. 민혁이 너, 입 다물어. 더 말하면 뭐요? 민혁 씨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더 이상 뭘 어쩌시려고요? 계속 수민이 구박하고 종 부리듯 부려먹고 처가 돈 뜯어다가 권사님 소리 들으면서 폼 잡고 싶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엄마, 지금 거실에 누구 계시죠? 민혁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아무도 큰아버지랑 고모님 오셨죠? 침묵. 민혁 씨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제 예상이 맞네요. 며느리 잡는 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스피커폰 켜놓고 계셨죠? 잘 됐네요. 제가 일일이 전화 돌릴 필요도 없고. 그는 목을 가다듬더니 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큰아버지, 고모님, 그리고 거기 계신 친척분들. 저 민혁입니다. 제 아내, 수민이의 어머니가 지금 뇌출혈로 생사가 오락가락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위로는커녕 제사상에 올릴 굴비 사오라고 전화질을 하고 계십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 세상에 하는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헌금 많이 내서 권사 되셨다고 자랑하셨죠. 그 5천만 원, 제 장모님이 집 한 돈 가로챈 겁니다. 사돈 쌈짓돈 훔쳐서 교회에 생색낸 거라고요. 야, 강민혁, 너 입 안 닥쳐? 시어머니의 비명이 찢어질 듯 울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큰아버지, 2년 전에 어머니가 막내 학비 보탠다고 300만 원 빌려가셨죠.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셨습니다. 고모님, 작년 추석에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줬다고 자랑하셨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방문 판매원 불러서 옥장판 사놓고 목사님이라고 속이신 거예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시어머니가 발악을 했다. 하지만 민혁 씨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수민이한테 시집살이 시킨 거, 명절마다 3일 전부터 불러서 전 부치게 하고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잔소리만 퍼부은 거 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했던 제가 병신이었죠. 나는 멍하니 눈물만 흘렸다. 민혁 씨가 다 알고 있었다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래서 오늘부로 선언합니다. 민혁 씨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희 부부, 이번 설부터 제사 안 지냅니다. 본가에도 안 갑니다. 제사요. 어머니 혼자 지내세요. 전도 어머니가 부치시고 굴비도 직접 사다 올리세요. 전화기 너머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 말리는 소리,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 변명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민혁 씨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수신 차단 설정까지 마쳤다.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나는 민혁 씨를 바라봤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숨이 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미안해. 미안해. 그동안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당신 힘든 거 알면서도 내 엄마니까 내가 중간에서 모른 척하면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어. 비겁했어, 내가.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 당신 어머니가 저렇게 되셨는데 고작 생선 타령이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그동안 괴물을 모시고 살았구나 싶더라고. 그는 내 손을 다시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고 땀으로 축축했다. 이제 당신 억울한 일 안 당하게 할게. 장모님 돈도 내가 어떻게든 되찾아 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장모님 생각만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의 손등을 적셨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은 전쟁터 같았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이 시렸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응급원무과 직원이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물었다. 박순자 환자 보호자입니다. 뇌출혈로 오셨다고.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3층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실로 가보세요. 수술은 언제 끝나요? 상태는요? 자세한 건 수술 끝나고 집도의 선생님께 들으셔야 합니다. 일단 올라가서 대기하세요. 직원의 말투는 사무적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겪는 일이겠지? 하지만 나는 당장이라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엄마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민혁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차갑고 비릿한 병원 냄새. 층수 표시판의 숫자가 바뀌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3층.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색 전광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 글자가 마치 경고장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다. 일단 앉자. 민혁 씨가 나를 의자에 앉혔다. 그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마셔. 손이 너무 차다. 따뜻한 캔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바라봤다. 저 문 너머에서 엄마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가, 딸의 전세금을 마련해주느라 노후 자금까지 털어넣은 엄마가, 그리고 그 돈을 가로채고 엄마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굴비 타령을 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결이었다. 엄마는 저 굳게 닫힌 문 뒤에 있다. 낯선 의사가 엄마의 머리를 열고 차가운 수술 도구를 뇌 속으로 집어넣고 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었다. 시간은 1초가 1년처럼 더디게 흘렀다.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민혁 씨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 커피를 뽑아왔지만 마실 기분이 아니었다. 커피는 옆 의자 위에서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꺼내서 액정을 확인했다. 시어머니였다. 메시지가 기관총 쏘듯 연달아 쏟아졌다. 이수민,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감히 친척들 앞에서 나한테 이런 망신을 줘?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민혁이가 너한테 세뇌라도 당한 게냐? 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뒤에서 이간질한 게 틀림없어. 5천만 원 그거 나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 마라. 너희 돈 관리해주려고 맡아둔 거야. 내가 언제 꿀꺽했다고 그래? 이번 설에 안 내려와? 그래, 좋다.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어미 취급도 하지 마. 화면 위에서 펄떡거리는 글자들을 보니 헛웃음만 나왔다. 엄마는 수술대 위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고작 자신의 구겨진 체면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민혁 씨에게 건넸다. 그는 화면을 쓱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메신저 계정까지 차단해버렸다. 제정신이 아니네. 민혁 씨가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내뱉었다. 그러게.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었다. 얼마나 더 지났을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중년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가 대기실을 한번 쓱 훑더니 내 쪽에 시선을 고정했다. 박순자 님 보호자분? 나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나를 민혁 씨가 급히 부축했다. 네, 제가 딸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무뚝뚝한 표정만으로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출혈 부위는 잡았고 현재 바이탈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출혈량이 좀 많아서 뇌부종이 우려되니 중환자실에서 며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리의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민혁 씨가 나 대신 앞으로의 치료 일정에 대해 몇 가지를 물었고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엄마가 살았다. 우리 엄마가 살았다. 그 순간 칠흑 같던 세상에 다시 불이 켜진 것만 같았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에 딱 한 번,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만 허용됐다. 처음 엄마를 마주했을 때 나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엄마는 머리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온몸에는 수많은 튜브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기계음과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만이 엄마가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엄마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늙었다. 내 기억 속의 엄마보다 훨씬 더 작고 늙어 보였다. 어릴 적 엄마는 늘 에너지가 넘쳤다. 홀로 나를 키우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까지 하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괜찮아. 한숨 자면 싹 낫는다며 웃던 엄마였다.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엄마는 펑펑 울었다. 수민아, 너는 내 자랑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면 엄마는 여한이 없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엄마는 시골집을 판 돈을 몽땅 우리에게 주었다. 내가 노후는 어쩌려고 그러냐며 울먹이자 엄마는 바보야. 든든한 딸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런데 그 딸이 한 짓이라곤 고작 이런 것이었다. 시댁의 식모 노릇하느라 엄마 얼굴 한 번 제대로 보러 가지 못했다. 전화통화마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서둘러 끊기 일쑤였다.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낼 거라고 믿었다. 엄마는 강하니까,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착각했다. 엄마가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나는 침대가에 주저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게 마른 손등은 차가웠고 검버섯이 핀 피부는 거칠었다. 미안해, 엄마. 딸이 잘못했어. 눈물이 하얀 환자복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유리창 밖에서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마지막으로 엄마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제발 일어나야 해. 엄마, 제발. 엄마가 일반 병실로 옮긴 건 3일 뒤였다. 의사는 뇌부종이 가라앉았고 의식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신 덕분에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병원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회사에 연차를 낸 민혁 씨도 매일 병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우리는 좁아터진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번갈아 엄마를 지켰다. 그 3일 동안 시어머니는 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용히 있는 건 아니었다. 민혁 씨가 보여준 카카오톡 메시지 창은 가관이었다. 큰아버지와 고모가 보낸 것들이었다. 대충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너무했다.
내 엄마도 다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다. 젊은 사람이 참을 줄 알아야지 같은 훈계조의 내용이었다. 민혁 씨는 하나하나 반박 답장을 보냈다. 그날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읊어주며 큰아버지에게 물었다. 큰아버지, 만약 큰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데 누가 전화해서 큰어머니한테 굴비 사오라고 닥달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큰아버지는 답장이 없었다. 고모는 그래도 가족인데 설에는 모여야지. 남들이 보면 흉본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민혁 씨는 이렇게 답했다. 남들이 흉보는 게 제 아내 눈물보다 중요합니까? 고모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그 대화 내용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그건 안도감이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엄마가 눈을 뜬 건 4일째 되던 날 오후였다. 물수건으로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내 손목을 누군가 약하게 쥐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 정신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엄마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초점은 아직 흐릿했지만 나를 알아보는 듯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숨이 나. 모래가 굴러가는 듯한 쉰 목소리였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나는 복도로 뛰쳐나가 간호사를 불렀다. 그 뒤로 1시간은 전쟁통 같았다. 의사가 달려와 동공반사를 확인하고 간호사들이 약물을 교체하고 기계들이 삑삑거리는 소리로 병실이 가득 찼다. 모든 처치가 끝나고 병실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서향으로 난 창문을 통해 들어온 저녁 햇살이 병실을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엄마는 침대 헤드에 기대에 앉아 있었다. 아직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만 안색은 며칠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수민아, 엄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샘이 다시 고장 났다. 엄마는 지금 본인 몸이나 챙기지. 내 밥 먹은 게 뭐가 중요해. 내 새끼 밥 굶는 게 제일 걱정이지. 엄마가 힘겹게 손을 들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울지 마라. 엄마 괜찮아. 이렇게 멀쩡하잖아.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너무 높대. 약 꼬박꼬박 먹으라고 했잖아. 짜게 먹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약은 먹었어. 엄마가 찔리는 듯 시선을 피했다. 그게 요새 좀 무리를 해서 그래? 동네 세탁소에서 일감 받아다가 옷 수선하고 다림질하는 거 그거 좀 했거든. 뭐? 세탁소 일. 그냥 소일거리 삼아. 돈 좀 벌어보려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환갑이 다 된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남의 옷을 다림질하고 있었다니. 엄마, 그 일을 왜 해? 내가 매달 용돈 보내주잖아. 그 돈은 내가 나 늙으면 쓰라고 주는 건데 함부로 쓰냐? 엄마의 목소리에 고집이 묻어났다. 나 아직 사지 멀쩡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 나중에 너 애라도 낳으면 보태주지.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다. 시어머니가 생활비다, 공과금이다, 적금이다 하며 내 월급을 쥐어짜 갔기 때문에 엄마에게 보낼 수 있는 돈은 쥐꼬리만 했다. 나는 그 돈으로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는 줄 알았다. 엄마가 푼돈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엄마. 나는 엄마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미안해. 내가 불효녀야. 내가 더 자주 갔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년아. 울지 마. 엄마가 내 등을 토닥였다. 너 사는 게 바쁜 거 내가 다 아는데 뭘 이 시집살이가 어디 쉽냐. 엄마도 다 안다. 민혁 씨, 이제 시어머니랑 인연 끊었어. 내가 불쑥 말했다. 엄마의 손길이 멈췄다. 뭐라고? 엄마 쓰러지던 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제사상에 올릴 굴비 사오라고 난리 쳤거든. 민혁 씨가 친척들 다 듣는 데서 시어머니한테 소리 질렀어. 앞으로 명절에 안 간다고. 제사고 뭐고 알아서 하라고. 엄마는 한참 동안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싹였다. 그리고
엄마, 그 5천만 원 이야기도 다 들었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전세 보증금 보태라고 엄마가 준 돈, 시어머니가 교회 헌금으로 낸 거.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 알게 됐니? 엄마는 알고 있었어? 알지. 엄마가 씁쓸하게 웃었다. 돈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돈 고모한테 얼핏 들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너희 결혼한 뒤였고 내가 말해봤자 내가 시어머니랑 싸우기만 할 것 같아서 그냥 덮었다. 너만 잘 살면 그만이다 싶어서. 엄마, 진짜 바보야? 그걸 왜 참아? 수민아, 그래도 시어머니 미워하지 마라.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양반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내가 남편이랑 척지고 살면 내 인생만 고달파져.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민혁 씨가 그랬어. 이제 다시는 나 억울하게 안 만든다고. 시어머니 전화번호도 다 차단했고 그 5천만 원 돌려받으려고 소송도 건대. 소송. 응, 민혁 씨 말로는 송금 기록이 다 있어서 꼼짝없이 돌려줘야 한대.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거야? 엄마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엄마의 눈에 서서히 물기가 차올랐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강서방, 드디어 진짜 가장이 됐군. 설날 아침, 서울에는 한방눈이 내렸다. 병실 창문에 낀 성의 너머로 잿빛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눈송이가 보였다. 엄마는 이제 부축 없이도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만 더 지켜보고 퇴원하자고 했다. 민혁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마트에 다녀왔다. 나는 엄마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너희 이번 설에 시댁 안 가면 친척들이 욕하지 않겠니? 욕하라지 뭐. 얘는 그래도 사람 도리. 엄마, 그 소리 좀 그만해. 나는 엄마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나 지난 7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안 참아. 민혁 씨랑 나랑 약속했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기로. 엄마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토를 달지는 않았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혁 씨가 들어왔다. 양손에 묵직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뭐가 이렇게 많아? 미역국 거리 좀 사왔어. 그가 웃으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설날이잖아요. 장모님한테 병원 밥 드시게 할 수는 없죠? 제가 탕비실 가서 끓여올게요. 엄마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병원에서 요리를 해도 되나? 간호사 선생님한테 허락받았어요. 층마다 보호자용 주방이 있더라고요. 냄새 안 나게 조심해서 끓이면 돼요. 그는 주섬주섬 재료를 꺼냈다. 불린 미역, 소고기 양지머리, 다진 마늘, 국간장, 그리고 참기름. 설날인데 떡국을 먹어야지. 웬 미역국이냐? 엄마가 물었다. 환자분 소화 안 되실까 봐요. 떡은 나중에 퇴원하시면 드시고 오늘은 푹 끓인 미역국 드세요. 피 맑게 하는 데는 미역국만 한 게 없잖아요. 민혁 씨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강서방, 고생시켜서 미안하네.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생이라뇨. 장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퇴원하시면 정식으로 할게요. 그동안 수민이 고생한 거 보고도 모른 척했던 거 제가 죄인입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얼른 쾌차만 하세요. 그는 재료를 챙겨 들고 씩씩하게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병실 안에는 따뜻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엄마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수민아, 너 시집 하나는 잘 가다. 나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같이 울었다. 이번 눈물은 짠맛이 아니었다. 달콤한 행복의 맛이었다. 같은 시각, 송파구의 고급 아파트 거실. 시어머니는 덩그러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차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전을 부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팩에 든 전들을 접시에 대충 옮겨 담아 모양새가 삐뚤빼뚤했다.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영광 굴비 대신 마트 마감 세일 때 사온 일반 조기가 올라가 있었다. 안 오면 말지. 나 혼자서도 제사 잘만 지낸다.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다. 예년 같으면 이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큰집 식구들, 고모네 식구들이 모여 북적거리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였다. 시어머니는 그 중심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며 며느리를 부려먹었다. 우리 며느리가 손이 야무져서 혼자 다 했어 라며 짐짓 칭찬하는 척 자신을 과시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형수님 허리가 안 좋아서 못 간다고 문자를 보냈고 고모는 시댁에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했다. 핑계라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그날의 스피커폰 통화, 친척들이 모두 들었다. 민혁이가 폭로한 5천만 원 이야기, 교회 헌금의 진실. 그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느낄 수 있었다. 친척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다는 것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신실한 권사님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다. 어제 교회 단톡방에 설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메시지를 올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누군가 무미건조하게 답글을 하나 달았을 뿐이다. 네, 권사님도요. 존경도 친근함도 없는 건조한 인사.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을. 건축 헌금 그거 사돈 떼먹은 거라며? 어쩐지 평소에 며느리 잡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주먹을 부르짖었다. 이수민 그년이 민혁이를 홀려서 그래. 뒤에서 조종한 게 틀림없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고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차단당했다. 이런 천하의 불효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혈압이 치솟아 뒷목이 뻣뻣해졌다. 그녀가 씩씩거리며 욕을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정막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에 제사상 위에 놓인 마른 생선의 눈이 퀭하게 그녀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엄마가 퇴원한 건 일주일 뒤였다. 우리는 엄마를 전라남도 시골로 보내지 않았다. 민혁 씨가 서울 큰 병원 근처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며 극구 말렸다. 우리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빌라를 월세로 얻었다. 이사하던 날, 민혁 씨는 연차를 내고 직접 짐을 날랐다. 엄마의 짐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낯선 기분을 느꼈다. 이 남자가 정말 지난 7년 동안 입국 다물고 있던 그 강민혁이 맞나? 수민아, 멍하니 뭐해? 걸레 좀 빨아줘. 민혁 씨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아, 응, 알았어. 강서방, 미안해서 어쩌나. 이렇게까지 신세를 져도 되는 건지.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신세라뇨. 장모님, 여기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5분 대기조인 거 아시죠? 민혁 씨가 땀을 닦으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민혁 씨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방 안 깊숙이 쏟아져 들어왔다. 장모님, 여기 채광 끝내주죠? 여기서 푹 쉬면서 몸만 챙기세요. 날 풀리면 수민이랑 꽃구경도 가시고요. 창가에선 엄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5천만 원 문제는 민혁 씨가 약속을 지켰다. 그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 이 일로 시댁은 발칵 뒤집혔다. 큰아버지가 전화해서 천하의 폐륜아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부모 자식 간의 법이라니 내가 제정신이냐. 민혁 씨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큰아버지, 제 장모님 노후 자금을 동의도 없이 훔쳐서 헌금 내는 건 효도입니까? 그건 절도입니다. 큰아버지는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끊었다. 고모도 문자로 좋게 좋게 해결하자며 회유하려 들었다. 민혁 씨는 답장을 보냈다. 좋게 해결할 기회는 7년 동안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막말하고 부려먹을 때 친척분들 중 누구 하나 말린 적 있습니까?
이제 와서 평화주의자인 척하지 마십시오. 법적 절차는 신속했다. 과거의 송금 내역과 당시 정황 증거가 명확했기에 시어머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법원은 시어머니에게 원금 5천만 원과 그동안의 법정이자를 합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급 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다. 큰아버지가 다시 전화해 내가 어미를 잡는구나 라고 악담을 퍼부었지만 민혁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장모님 돈 떼먹었을 때 장모님 심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았다.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123만 원까지 1원 한 푼 애누리 없이 입금되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 중 누구도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완연한 봄이 왔을 때 엄마는 거의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길가에 핀 들꽃을 꺾어와 빈 병에 꽂아두곤 했다. 나와 민혁 씨는 퇴근길에 들러 같이 저녁을 먹거나 주말이면 엄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갔다. 어느 주말 저녁 엄마가 끓여준 소고기 미역국을 먹다가 내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5천만 원 엄마 통장에 다 들어왔어. 숟가락을 들던 엄마의 손이 멈칫했다. 정말 다 들어왔니? 네, 이자까지 합쳐서 5,123만 원 정확하게 꽂혔어요. 민혁 씨가 김치를 집어 먹으며 말했다.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꼬? 원망하라고 하세요. 민혁 씨가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이제 안 볼 사이인데요 뭐. 강서방, 자네 정말 괜찮겠나? 그래도 낳아준 어머니인데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위를 바라봤다. 민혁 씨는 밥그릇을 비우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정색하고 말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낳아주신 은혜는 알지만 어머니가 하신 행동은 선을 넘었어요.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아도 제 아내랑 장모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건 못 참습니다. 후회 안 해요.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민이가 남자 보는 눈은 있었구나. 나는 식탁 아래로 민혁 씨의 손을 잡았다. 오늘따라 미역국이 유난히 구수하고 따뜻했다. 그 후 우리의 삶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웠다. 나는 회사에 다니고 민혁 씨는 승진을 했고 우리는 틈날 때마다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의 상황은 좋지 않다고 했다. 교회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여전도회에서도 제명당했다고 했다. 헌금 횡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기 때문이다. 큰 집과 고모네도 발길을 끊었다. 민혁 씨의 말이 너무나 논리정연해서 반박할 수 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법원 판결까지 난 마당에 엮여봤자 득 될 게 없다는 계산 때문이었으리라. 시어머니는 그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며 지낸다고 했다. 제사상을 차려줄 며느리도 굴비를 사다 바칠 아들도 이제 없다. 그녀가 후회하고 있을까? 글쎄, 아마 억울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알 바가 아니었다. 올해 설날 우리는 엄마네 작은 빌라에 모였다. 방은 좁았지만 온기가 가득했다. 창가에는 엄마가 말려둔 드라이라이 플라워가 걸려 있었다. 우리는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다. 대신 조촐하지만 맛있는 떡국과 갈비찜을 차려놓고 셋이서 둘러앉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혁 씨가 식혜가 든 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 우리 강서방, 수민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눈을 보며 나는 문득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다.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전화 목소리, 고속도로 위에서 터져나온 남편의 분노, 중환자실의 기계음 소리.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수민아, 무슨 생각해? 민혁 씨가 내 볼을 톡 건드렸다. 아니, 그냥. 눈이 참 예쁘다고. 나는 민혁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보내자. 우리 셋이서. 그래. 매년 이렇게.
엄마의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의 눈은 차가웠지만 우리 집에는 벌써 봄이 와 있었다. 그 후 시어머니의 소식을 전해 들은 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민혁 씨의 사촌 동생이 카톡으로 알려왔다. 지난 겨울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했다. 수술은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보려 하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고모는 본인도 아프다며 손사래를 쳤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토록 자랑하던 송파구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시설은 그저 그렇지만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이라고 했다. 사촌 동생이 면회를 갔더니 시어머니는 살이 쏙 빠져서 할머니가 다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사촌 동생에게 물었다고 한다. 민혁이는 잘 지내냐? 수민이는 애는 생겼대. 사촌 동생이 잘 지낸다고만 짧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말했다고 한다. 내가 죄가 많다.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통쾌함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허무했다. 그녀는 평생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악을 쓰고 살았을까? 체면, 명예, 돈, 아들에 대한 집착.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건 요양원의 좁은 침대 하나뿐이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덮었다. 용서. 글쎄. 굳이 용서할 필요도 미워할 필요도 없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과거 속에 갇힌 사람이니까.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민혁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넓고 듬직한 등. 나는 살금살금 다가가 뒤에서 그를 꼭 껴안았다. 깜짝이야. 왜 그래? 그냥. 당신이 좋아서. 나는 그의 등에 얼굴을 비볐다. 비누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수민아. 응. 우리 이제 아이 하나 가질까?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배시시 웃었다. 좋아.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에필로그. 먼 훗날 나는 가끔 그해 겨울을 떠올릴 것이다. 숨막히던 시어머니의 전화, 남편의 폭발, 그리고 엄마의 수술. 내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웠던 터널이었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면서 나는 배웠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해 설날 나는 시어머니를 잃었다. 대신 나를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주는 남편을,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을 되찾았다. 이 정도면 꽤 남는 장사 아닌가? 저희 집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하세요.